자, 대뇌피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성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이 아이가 4개로 저희가 엽을 나누어요. 엽이, 자, 이렇게 한 덩어리를 나누는데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데가 이름이 뭐냐면 뒤쪽이라서 이렇게 여기를 후두엽이라고 해요. 뒤쪽. 네, 그 다음에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할게요? 귀 옆 쪽을 측두엽이라고 해요. 여기 머리 꼭지를 뭐라고 해요? 머리 중간 두정엽이라고 해요. 여기 앞머리를 뭐라고 해요? 이마 뒤를 예, 전두엽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뒤쪽을 후두엽, 옆을 측두엽, 위를 두정엽, 앞을 전두엽. 자, 선생님, 제가 보잖아요. 이 본 거는 어디에 맺히게요? 뚜두두두두두두 해서 후두엽에 맺혀요. 됐을까요? 들은 거는 어디 맺힐까요? 측두엽,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꼭대기에는 뭐가 맺히냐면 제가 받아들인 감각이 여기 맺혀요. 그러면 감각이 들어왔으니까 그 들어온 감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운동으로 전달해야겠죠. 그 감각을 받았으니까 이제 뜨거운 걸 잡았어. 그러면 뜨거워하고 놓아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과 운동이 같이 붙어 있어요. 두정엽이 하는 일이 감각과 운동이에요. 전두엽은 뭐랄까요? 생각이라는 걸 하죠. 이성이라는 걸 하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전두엽. 보는 거, 듣는 거, 느끼고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자, 그래서 전두엽에는 뭐 하나만 단어 기억하시냐면 이성 하나만 칠까요? 두정엽은 뭐 할까요? 체, 감각, 정보, 체, 운동, 감각, 느끼는 거. 자, 그 다음에 후두엽은 뭐 할까요? 시각, 측두엽은요? 청각. 우선 그 부위에 관련된 역할을 하나씩만 좀 기억해 주세요. 책 12페이지에 있어요. 역할을 저걸 전부 다 기억하려면 전부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만 딱딱딱딱 기억해 주시면 오히려 기억이 오래 가시죠? 자, 여기 지금 이게 책이 어디 있을까요? 9페이지 아니구나. 11페이지에 있네요.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연수, 교내, 소내, 중내. 요 아이들. 여기 줄 하나 치면 좋겠죠? 줄 딱 치면 여기가 무슨 뇌가 됩니까? 하위뇌. 오,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시상하부, 시상, 변형계, 기저액 위에 줄 딱 치면 이 5개는 무슨 뇌가 됩니까? 중위뇌. 대뇌피질은 뭐가 됩니까? 상위뇌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위뇌는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생명 유지랑 관련된 거겠죠. 중위뇌는요? 네, 감정 조절과 관련됐겠죠. 상위뇌는요, 이성이랑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눈 맞춤 해볼게요. 연수에 있는 이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들이다? 생명 유지. 교내에서 소뇌와 연결하고 각성하는 거는 뭐 때문이다? 생명 유지. 소뇌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거는 어떤 운동 조절이다? 생명 유지를 위한 운동 조절이다. 중뇌에서 눈동자를 조절하고 청각을 연결하고 운동 조절하고 감정 조절하고 각성하는 거는 뭐를 하기 위한 조절들이다? 생명 유지를 위한 조절이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눈동자를 중뇌에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눈동자 움직이는 게 중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명 유지를 위한 눈동자 조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 멀리서 갑자기 이렇게 뭐가 탁 오잖아요. 어떤 자극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갑자기 저희가 눈을 확 감는다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고 빨리 피한다거나 하는 그 즉각적인 반응 있잖아요. 여기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딱 하게 되는 거. 예, 그것들이 생명 유지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되겠다. 지금 제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요. 라식 수술에서 저희 아이가 엄마 눈 이러고 딱 찌르면 제가 찔린 다음에 눈을 감거든요. 그런데 쌤들은 어떠세요? 눈에 뭐가 딱 오면 순간 딱 감아버리죠. 그래서 눈을 보호하시잖아요. 그 운동이에요. 그 눈동자 조절을 중뇌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눈 찔려가지고 눈 못 보면은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 생명 유지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들 있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반응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제가 이렇게 눈 찔리니까 재밌게 계속 찌르거든요. 눈, 그만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뇌까지는 생명유지. 그 다음에 뇌하수 시상, 시상하부, 변형계, 기저액은 감정조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층은 중계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시상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중계 돼 있죠. 시상하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조절 돼 있죠. 자, 뇌하수체는 호르몬 돼 있죠. 그 다음에 변형계, 기저액 보시면 지금 이 아이들도 이 아이도 감정과 관련된 기억들. 그래서 중인애는 감정에 관련된 것들과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대뇌는 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뇌를 분류하시면 뇌가 조금 멀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네. 자, 이 상태로 또 가볼게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1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지금 여기 뇌간이, 뇌줄기가 생명유지. 두려움과 공포 등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뇌겠죠? 회화는 우리의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거기도 중간이겠죠? 모든 정보는 이 시상을 거쳐야만 합니다. 정보를 중계한다는 거예요. 손에는 우리 몸 각 부분이 상호 협조를 하도록 합니다. 그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뇌 자축 부분은 언어를 만들고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좌뇌는 언어, 논리. 이 뇌계는 없으면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지 못하죠. 좌우뇌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대요. 우측뇌는 비정상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뇌피질은 4개의 뇌과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측두엽은 언어, 듣는 거니까. 후두엽은 시각. 그 다음에 두정엽은 체감각. 여기서 다시 세분화해서 감각과 운동피질로도 나누고요. 앞이 전두엽, 사령탑. 자, 이 아이를 이제 한번 싸죠. 물 담고요.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서 물을 담는 거죠. 뇌세포를 계속 생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막을 한번 덮어요. 뇌수막염 하는 게 막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뚜껑 덮고 이렇게 뇌가 이루어져 있어요. 뇌 별로 안 복잡하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복잡하게 될 때는 어디서부터 복잡하게 되냐면 뇌 신경을 들어갈 때부터 되게 복잡해요. 이 신경 한 줄이 뭘 하고. 근데 지금 과정은 그런 거 다루는 과정은 아니고 뇌 이론의 어려운 거는 이걸로 끝이에요. 선생님 이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세요. 네. 자, 어려운 거 다 넘어오셨어요. 자, 제가 뇌에 대한 계략을 아주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뇌랑 첫인사를 하고 나시면요. 선생님들이 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보시거나 뭐 기사를 보실 때 그거 내가 아는 건데 여기쯤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데 가 되실 거예요. 네,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저 내가 아는 말인데 이제 되실 거거든요. 자, 뇌파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정의했는지 기억나세요? 뇌파. 뇌에서 나오는 잘하시네요. 되게 잘하신다.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뇌파라고 해요. 오늘 선생님들이 하신 검사가 무슨 검사였어요? 뇌파 검사였죠. 자, 예전에는 어떻게 뇌파 검사를 해요? 병원 그림처럼 그 전극이라는 거 있죠. 동그란 거 있죠. 그 전극을 뇌의 각 부위에 10, 20법이라고 해서요. 뇌를 이렇게 10등분, 20등분 해가지고 그 부위마다 부착해요. 네. 그래서 그 부위마다 잡을 수 있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나오는 원시 뇌파들을 조합해서 그 자리들의 이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도 병원에서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는 뭐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전기성 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도성 풀이라고 해서 풀을 바르고 그 위에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각 부위의 역할을 판단하는 데는 정확해요. 대신에 이거 하고 나면 검사하고 나면 뭐 해야 되냐? 머리 감아야 돼요.
이게 떡지 이렇게 터터터터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부위를 조금만 잘못 잡으면 이 아이가 신호가 안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측정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데만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뭐가 떨어지냐면 간편성이 떨어지고 휴대성이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제일 신기한 게 이거였어요. 이게 지금 휴대용이잖아요. 앞이마가 전두엽이에요. 그쵸? 특히 아예 이쪽을 전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우리는 뇌파를 측정하거든요. 이거를 측정해서 뒤에까지 다 추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은 이 아이가 사령탑이기 때문에 모든 신호는 다시 어디로 모여요? 여기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각각 측정하면 각 부위의 일을 정확하게 아는 데는 도움 되지만 뇌 전체가 어떻게 협응하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데 여기를 측정해서 전부를 유추하는 건 오히려 또 쉬워요. 관계를 유추하는 데는. 그래서 놀랍지만 이 휴대용을 한국 사람이 발명했어요. 예. 되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국 사람 DNA는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휴대용으로 저희는 지금 쓰고 있고요. 자, 뇌파는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오스트리아의 의사인데요. 한스 베르거라는 아저씨예요. 이 사이 이 아저씨가 알파파랑 베타파라는 걸 처음으로 측정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한스 베르거 아저씨 이름도 보고 얼굴도 한번 봐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뇌파가 발생하는 거 원리는 아까 제가 뉴런 할 때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 축삭과 그 다음 수상돌기가 만나는 자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냅스라고 한다고요. 그 시냅스 후 뒤쪽에서 발생되는 전기들을 합한 거예요. 전기 세기들을 합한 거예요. 그게 뇌파라고 한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십니다. 자, 뇌파는 지금 엄청 많이 뇌파가 지금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지금 다룰 거는 6개를 다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같이 있나요? 글쎄요. 네, 있네요. 16페이지에 가면 있네요. 그쵸? 자, 뇌파 종류 저희는 6개 다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뇌파 종류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슨 파?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 감마. 네, 여기 있는데 고베타까지만 아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파수는 아이고 고등학교 물리 시간이네.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요. 이 아이는 무슨 뜻이냐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1초 몇 번 외우시면 돼요. 주파수는 뭐라고요? 1초 몇 번. 이게 주파수예요. 그래서 델타파가 0.1에서 3. 이 아이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예요? 째깍 하는 동안에 0.1에서 3번 진동하면 델타파가 돼요. 30Hz는요. 째깍 하는 동안에 30번 진동하면 델타파가 돼요. 자, 학생들, 델타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델타는 오늘은 요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델타는 요렇게 써요. 델타. 됐습니까? 세타. 그 다음에 알파, SMR은 영어니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저베타, 고베타인데 베타, 로우라고도 쓰고 마이너스라고도 쓰고 플러스 하이라고도 쓰고 H라고도 쓰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다음 참고로 감마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감마 씁니다. 나중에 저 V자 뭡니까 이러셔가지고 제가 자 그래서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 감마까지인데 저희는 고베타까지만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뇌파를. 네. 자, 각 뇌파별로 주파수가 있는데 쌤 보세요. 내가 1초라는 실이 있어요. 1초라는 실을 제가 요만한 길이로 갖고 있어요. 이 아이를 3번 구부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3번 이렇게 구부리죠. 근데 제가 이 1초라는 실을 30번 구부리려면 이렇게 길게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구부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30번 접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델타 0.1에서 3은 이 높이가 어때요? 높죠? 30번 구부리려면 높이가 어때요? 짧아요. 그래서 이거는 델타로 가면 진폭이 커요. 그 다음에 고베타로 가면 진폭이 작아요. 네, 그래서 델타로 가면 갈수록 진폭이 크고 빠른 파로 가면 갈수록 진폭이 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각 뇌파에 따른 의식 상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자, 내 머리에서 델타파가 나온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상태냐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깊은 수면 상태. 쌤들, 우리가요, 밤에 잠잘 때 누구는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고 누구는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델타잠 때문이거든요. 옆에서 막 흔들었는데도 못 일어나는 상태 있잖아요. 모르는 상태, 진짜 업어가도 모르는 상태. 그때가 델타 상태예요. 델타잠은 2시간 반마다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델타잠을 2번에서 3번 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몇 시간은 자야 돼요? 2시간 반 곱하기 2번이면 5시간, 3번이면 7시간 반이잖아요. 그래서 5시간에서 7시간 반은 꼭 주무셔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는 그렇게 게으르지 않거든.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 시간이 돈이거든. 그래서 4시간 자고 3시간 자면 어떻게 된다? 뇌 건강이 무너져요. 나중에 분명 이거 다 갚아야 돼요. 안 잤던 잠들. 그래서 절대 4시간 반 자는 거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5시간 주무셔야 돼요. 여기도 혹시 4시간대 수면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제가 그죠? 쌤 4시간 정도 주무세요? 항상 그렇진 않고 잠이 안 와서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일하다가 보면 그러신 거예요? 일찍 깰 때도 있고 불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국 다니다 보면 꼭 4시간대 수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런데 그게 절대 본인 건강에, 뇌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델타는 0.1에서 3이고 어떤 상태다? 깊은 수면 상태, 업어가도 모르는 상태. 그걸 델타잠이라고 합니다. 델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세타는 4에서 7Hz예요. 1초 째깍 하는 동안 4번, 7번 움직이면 세타예요. 자, 어떤 상태래요? 수면 상태, 뇌 손상, 뇌노화인데, 자, 이 수면 상태는 얕은 잠을 말합니다. 우리 렘 수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Rapid Eye Movement라 그래가지고 눈을 막 좌우로 빨리빨리 돌리면서 자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때를 얕은 잠, 세타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알파 상태. 선생님들 요새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알파파를 만들어내는 약, 알파파를 만들어내는 베개, 알파파 만들어내는 보셨어요 진짜? 알파파가 어떤 상태라서 그래요? 예, 알파파는 휴식 상태예요. 그리고 알파파는 언제 나오냐면 눈을 감았을 때 나옵니다. 언제 나온다고요? 눈을 감았을 때 나와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눈 감고 알파파를 잘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현대인들은 눈 감으면 쉬어야 되는데 눈 감으면 뭐 하냐면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눈 감으면 고민하고 있고 눈 감으면 내일 뭐 할까? 눈 감으면 누구를 어떻게 만나볼까?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자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잠을 들어요? 세타에서 자잖아요. 얕은 수면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은 어디서 하냐면 SM알파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보통 뇌 속도가 내 뇌가 어디로 들어가줘야 세타로 들어가야 잠을 시작하는데, 근데 SMR에서 세타를 만들려면 나는 어느 길을 거쳐가야 돼요? 알파 길을 거쳐가야 되죠. 네,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만들면은 당연히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알파파를 못 만드는 게 그렇게 큰 일입니다. 네. 근데, 자,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사람이라면 눈을 감고 알파파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명명하기를 기초율동이라고 했거든요. 기초가 베이직이에요. 기본이라고요. 율동을 리듬이거든요. 이게 리듬이잖아요. 쿵쿵쿵쿵. 사람이 눈 감으면 알파파가 나온다. 그게 베이직 리듬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사람이라면 눈 감는 알파파가 되게 안 만들어져요. 쌤들 이번 목표가 제가 쌤들이랑 할게 눈 감고 알파파를 직접 만들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 이번 과정의 목표거든요. 네, 한번 보시게요. 자, 그 다음 무슨 파? SM-알파. 각성 상태라고 했잖아요. 각성은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뭐예요? 맑게 깨어있다. 머리가 맑게 깨어있어가지고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상태.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려면 설거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태 있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뭐든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주의 상태, 각성 상태예요. 저베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활성 상태예요. 활발하게 일한다고요.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뇌는 게을러서 저베타 상태부터, 베타파부터는 뇌한테는 일이에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암만 내가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다고 해도 그때부터는 뇌는 일로 여겨요. 그래서 계속 먹을 거 달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고베타는요, 활성 흥분 스트레스예요. 흥분 스트레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고베타파는 나오는 게 네, 안 좋아요. 긴장하고 흥분하고 스트레스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감마 나이프 시술 이런 거 알잖아요. 암 환자들. 그때 그 감마파가 이 감마파예요. 자, 활성하고 정보를 결합하는 좋은 뜻도 있고요. 아주 극심하게 긴장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도 감마파예요. 네. 자, 그래서 감마파는 그런 일을 한다. 자, 오늘은 제가 뇌파 눈 맞춤만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뭐 할 거냐면 뇌파 가지고 이 뇌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 할 거예요. 쌤 어떠셨어요? 두 번째는